필요 없죠? 예, 안녕하세요. 저 사무국장 홍성준입니다.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게 지난주 4월 1일로 13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 운동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는 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운동이라는 게 제 경험 속에서 생각하는 거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시민들을 궁극적인 목표는 그 시민들을 조직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운동, 시민단체의 사업 중에 가장 큰 본령을 차지해야 될 거는 이념과 정책을 생산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어떠한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슈를 쫓아다닌다라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노정하게 되죠. 특히 우리 같이 작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이슈 파이팅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일종의 중독 같은 게 생깁니다.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 같은 것, 그리고 그냥 고발하는 것, 뭐 이런 것 외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도 던지지 못하고 실제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 반면에 거대한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꾸준히 생산해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단체들은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백화점식으로 무수히 많은 걸 생산해내는데 보면은 사실은 정부의 관료들, 국가의 관료들이 고민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걸 정책이라고 하고 굉장히 학문적인 어떤 내용적인 엄밀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그거는 시민단체가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오늘 좀 준비한 좀 참고 자료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이맘때쯤 책을 내려고 정리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7장 부분이 그동안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부터 우리 단체와 또 전신 조직 때부터 발표하고 추구해왔던 정책들을 그냥 나열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간곡하게 이러저러한 배경 속에서 이런 걸 고민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자 쓴 장입니다. 대강의 서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개혁 방안, 어떤 정책, 개혁 정책을 우리가 제기할 때마다 부딪히는 질문이 실현 가능하냐, 재원 있냐,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건 어쩌면은 시민들이 또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바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가 하는 몽상으로 치부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할 거 없고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허경영이라는 사람들을 기억할 겁니다. 허경영 씨가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다들 얘기하죠. 그때 대선에 나와서 뭐 결혼만 하면 신혼부부한테 집을 준다고 하거나 뭐 이런 소리 했을 때 다들 황당한 소리 한다라고 했고, 그때 기자들은 당연히 질문한 게 그럴 재원이 어딨냐라는 걸 물었을 때 허경영 씨는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 말이 전 진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이 나라에 돈이 없냐? 돈이 없지 않죠. 돈은 남아돌도록 많죠. 다만 이 국가에 도둑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의 주장은.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먼저 외국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영국이나 뭐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로 영국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게 이제 자본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먼저 얘기 좀 드려야 될 부분은 우리 단체가 주장해왔던 걸 한 줄로 정리하면은 국가가 나서서 자본을 규제하라 또는 통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회적인 불평등과 억압과 약탈이 일어나는 것은 자본의 일반적인 독주, 시장에서의 독재적인 지위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자본을 규제하지 않는 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시민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노동자라 부를 수도 있고 소비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약탈을 당한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우리 단체가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개혁은 바로 자본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의 사례들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그 기업을 인수할 때 뭐 영국 같은 경우 매스 패널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다양한 이해관계 중에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뭐 이건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고요. 그다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슨 플로리어법 같은 경우는 한국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던 게 대통령이 나서서 그 국가 기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계 투기 자본 또는 불순한 자본에 의해서 매각되는 거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융개혁법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기 페이지로 4페이지 하단부터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깊게 가져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건 다 아시죠? 그 이후에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개혁들이 이제 시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금융기관 나가서 그냥 금융자본을 규제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강조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위험 영업행위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자기자본 거래 금지, 헤지펀드, 사모펀드 운영 금지, 투자 규모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행이 있으면 그 위에 꼭 지주회사가 있죠. 대부분의 우리가 그 재벌 체계에서도 지주회사들이 꼭 있습니다. 그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 규정 강화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그 자기 그 부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너무 많았고 그 부채에 기반을 해서 파생 금융 상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직접적인 위기의 원인으로 많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뭐 지금 알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많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외국 사례 중에 강조했던 것이 독일식 노사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독일은 알다시피 1945년 2차 세계대전 폐망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파시즘의 잔재나 이런 것을 그 또 재벌이라고 했던 것들이 해체되면서 사회 경제적인 개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밑바닥이 됐던 거는 사회적인 개혁들이 선행됐다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노사 동수로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 이후에 꾸준히 성장을 해서 그 독일뿐만 아니라 그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제 실제 시행되고 있고요. 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와 이제 성남 같은 데서 공공기관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뭐 요즘 들어서 나오는 평가 중에 하나는 뭐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노동자 대표가 어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에 포섭돼 가지고 초기에 어떤 제도적인 효과를 못 누린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OECD 문제하고 관련되는데 외국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주의적인 관점이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실제 그 과거에 그 독일 노사 공동결정제도 가졌던 그 찬란한 모습이 많이 빛을 발했다라는 비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국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주장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그 다음부터 이어져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그 자본 규제에 대해서 우리 단체가 계속 꾸준히 주장해 왔고 그 자본 규제의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 개혁이라고 이제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근년에 최고 이슈가 되는 것이 개헌인데 뭐 우리 단체는 꾸준히 얘기해 왔던 것이 개헌에 다른 주제 못지않게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뭐 한 세 가지 현재 개헌 논의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좀 써놓은 얘기입니다. 현재 국회는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가? 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헌 논의의 촉발점은 이른바 2016년, 17년 겨울에 촛불 집회 이후라고 생각되는데요. 촛불 집회 이후에 시민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뭐 시민사회 요구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당에 대한 문제, 정치개혁의 정당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수준의 이제 이른바 이제 변형주의라고 하죠. 정책도 없고 이념도 없고 선거 때 좋은 정책 공약들은 서로 베껴가지고 쓰고 하는 이 수준에서는 사실은 개헌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백랑하청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그런데도 이제 결국 현실의 쟁점은 개헌을 하게 된다라면은 대통령제인지 뭐 제왕적 대통령제인지 뭐 이런 것이 논의가 되겠죠.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그 현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 정도의 개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현실에 좀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그 개헌 국면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민운동 단체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 버전 이상 넘어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인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하게 자본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그들 단체에 가입하려고 찾아갔을 때 우리가 자본을 국가가 나서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돌아온 답변은 국가주의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이 국면에서 무엇을 얘기하긴 참 어려웠던 암담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 단체에서 그 가져왔던 가치 또는 기치라면은 이제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자본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좀 세분화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그 개별 기업들의 자본을 그 개별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들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규제 부분인데요. 현재 금융회사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들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송통신업이나 운수교통이나 에너지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나 공적인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팔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이런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특히 그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계속해서 기업의 회장, 사장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은 제가 알기로 그런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정경련 회장, 그러니까 회장들을 하고 있는 그 거기에 그 회원사라고 돼 있는 주요 재벌회사들 회장이나 오너들 보면은 상습적으로 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여전히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좀 강조해야 되는 건 외국계 자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현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법과 어떤 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외국의 투자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나 임원들이 한국의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탈세 문제도 있고요. 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그 사례로 들면요, 다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해서 그동안 발표를 했던 겁니다. 예. 그 참고 자료들 보시면은 그 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자자본 투자자 그 공개 의무화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금지 대상은 명확히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모펀드들이 오늘날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이런 자본시장에 제일 많이 출연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을 하겠다고 기업을 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 기업을 최대한 그 기업에서 현금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배당이든 이런 방식으로 받아내서 자기네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그 사모펀드의 그 최고의 그 경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굴러가던 안 굴러가던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경영을 했을 때 경영이 투명해진다고 하면서 이제 정부나 뭐 이런 데서는 그걸 경제 민주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책임한 경영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피해보는 게 노동자고 소비자들이고 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약정을 맺고 외부에서 그 차입을 해서 특히 기업을 살 경우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펀드가 출자했던 또는 기업을 인수했던 그 자본이 누구 거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된다라면은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보다 더 많이 깨끗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걸 수시로 재검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허가 받을 때 낸 서류하고요, 나중에 또 바뀌어요. 그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기업 경영의 핵심인 투자나 재무나 인사 부분에 그 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노동자 대표들이 이사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회계감사의 그 절반은 반드시 노동자 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노동운동계가 얘기했던 산업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뭐 여기 역사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뭐 멀리는 무슨 1918년에 독일혁명 때부터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 1947년도에 뭐 이런 제도가 시행됐다. 그 노동자 평의의 그 고민에 그러니까 이상에서부터 출발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주요 산업인 석탄, 철강 산업에서 이 문제가 먼저 시작됐고 뭐 해서 현재 이제 그 독일의 기업 구조 법상 2,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100% 진행되고 있고요. 중견기업의 3분의 1은 반드시 노동자들 대표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 5인 이상 뭐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노동자 경영 참여가 활발한 유럽식의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 이거는
흔히들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럼 뭐 유럽이 사회적으로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다 뭐 이런 근원적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직은 먼 얘기가 없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노동조합의 수준이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죠. 노동자들이 기업을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현실적인 것.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가 이미 주주자본주의나 자유주의에 경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 정치 세력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이기도 하죠. 실제 이런 얘기를 예전에 민주노총에도 제안을 해보고 얘기를 꺼냈는데 그냥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는 진지한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은 맞는 말이고 특견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뭐 이러지만 그럼 니네 노동조합에서 이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분위기죠. 예. 뭐 아까 또 하나는 이제 노사 공동 결정 제도가 결국 소극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에 무력해진다라는 거. 뭐 예전에 특히 프랑스 쪽에서 이제 많이 르노던에서 르노인가요? 그 무슨 자동차 투쟁 때 나온 평가입니다. 르몽드지에 한동안 이게 시리즈로 실렸는데요. 결국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1세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노동 조건, 환경 조건을 제3세계에 있는 노동자들도 똑같이 누려야 된다는 권리를 제1세계 노동조합이 당연한 자신들의 과제로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프랑스의 노동자보다 폴란드의 노동자들은 좀 더 가난하고 임금도 덜 받아야 되고 복지 수준도 떨어져야 되는 걸 동의하면은 이런 얘기 해봤자 다 먼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이제 그 외국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 지주제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한국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저런 겁니다. 규모가 작은 무슨 버스 뭐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거는 퇴직금 가지고 이제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요. 버스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뭐 10년 전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었고요. 뭐 옛날에 경전 키친아트 뭐 이런 데서도 그런 데가 있는데요. 근년에는 뭐 그 좀 규모가 큰 게 한국종합기술 같은 데서 그런 걸 시도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경제 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경영 실패에 빠진 자본은 그냥 기업을 팔고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그 기업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직장이고 그 생존이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를 다니고 싶어하는 게 노동자들이죠. 그렇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기업과 직장을 포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하고 자신들의 고용을 스스로 하는 방안. 이게 바로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러한 식의 이제 소유 형태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민간 기업의 10% 정도가 이런 종업원 지주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 어떤 큰 회사 이게 아마 국방부에 무슨 납품하는 회사일 겁니다. SAIC라는 데가요. 여기 그들 스스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외부 투자자들에게 자산을 빌려주고 단순히 임금만 받고 일한다면 뭐 이런 얘기. 매일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주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궁극적으로 투자 수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부 투자자들의 간섭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 뭐 이런 추진했던 사람들의 정신인데요. 한마디로 주주가 회사 주인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주가 왜 회사 주인이 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업원 지주제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평가가 좀 좋아요. 여기 또 하나 인용한 기업 도산에 따른 뭐 이런 것을 막고 뭐 했는데 종업원들의 창의성과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자발적인 생산성 증가 이것이 그러니까 이 노동자 기업 인수 기업들이 성공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북한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어떤 그런 식의 공산주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은 그 뭐 뉴욕 뭐 증권거래소 펀드 매니저예요. 제가 사람 이름을 인용하면서 이걸 다 빼버렸는데요. 줄을 달아서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자본시장의 펀드 매니저조차도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 했을 때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근데 여기까지는 어떤 한 기업,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딱 맞닥뜨리고 있는 산업장에서의 문제라면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제 노동자 운동이 초창기에, 그러니까 독일의 3인당 같은 것이 이제 성장하고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했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그 노동자 운동에서는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국가라는 거는 그냥 중립적인 기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 대표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노동당 만들어 가지고 사회민주당 만들어서 뭐 우리로 치면 무슨 뭐 정의당이나 노동당이나 무슨 민중당 같은 거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많이 뽑아서 국회에 보내거나 대통령 만들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옛날에 뭐 하여간 노동자 대표인 사람이 가가지고 대통령을 하면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가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국가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죠. 그냥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이건 뭐 한국에서도 많이 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그 1917년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그 파리 꼬민 뭐 이때부터는 좀 생각이 뭔가 국가는 해체하고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 많이 얘기된 게 이제 그 집권민주주의적인 얘기인데 선출직 공직자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대통령 하나 뽑고 국회의원 뽑는 게 아니라 동네 파출소 소장부터 다 국민투표로 뽑자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뽑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고 소환 파면제도. 일을 안 한다,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소환해가지고 파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렇게 실제로 제도화된 것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알다시피 뭐 그렇게 그 이후에 성장하지는 않았죠. 그런 아이디어들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 뭐 슬로건으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빌리 브란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브란트라고 아시죠? 그 독일 3인당 그 저 동방 정책인 해가지고 뭐 독일 통일에 뭐 늘 얘기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970년대쯤 되면 이제 유럽 꼬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일어난다. 유럽 공산주의 운동인데 이 사람들은 뭔가면은 이제 그 볼셰비키나 이제 동유럽의 공산주의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도 안 망하고 국가는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어떻게 국가를 이해해야 되는가부터 이제 출발을 다시 하는 겁니다. 국가는 특별히 어떤 그 노동자의 것도 아니고 자본가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이른바 계급투쟁 속에서 쌓여있는 농축물이라는 겁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그 계급투쟁의 농축물 속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따로 있고 국가가 따로 있어서 시민사회가 국가를 파괴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논리는 시민들이 국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기득권을 가진 지배기업들과 싸워야 되고 그게 이제 핵심 관료들이겠죠. 또 관료들이 비호하고 있는 자본가나 뭐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제 이런 걸 왜 고민했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국가기관에 침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개조의 문제에서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중에 이제 예를 든 게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리 공수처,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면 좋겠죠 했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개혁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법고시 봐가지고 하여간 그 권력 기관인 검사들 중에 일부 뛰어다가 뭘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고요. 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를 든 게 이제 미국 얘기를 들은 겁니다. 미국은 경찰,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을 주민 투표로 다 뽑아요. 물론 대통령의 연방 수사국이 있고 중앙에 무슨 뭐 저 대법원도 있고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검찰총장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 시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서울 지역 중앙지검장을 뽑는 겁니다. 투표로. 서울 중앙지검 판사도 주민들이 뽑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단위가 용산구 뭐 단위까지 용산구 경찰서장을 용산구 주민들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선출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겠죠. 그 경찰서장이 아무리 우익적인 사고를 하더라도 나라에서 예를 들어 무슨 청와대에서 무슨 저기 용산 철거민들이 뭐 싸운다, 그거 다 때려부셔 이런 거 명령 내려온다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다음번에 재선하고 싶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뭐 실제로 그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그 판사는 흑인들한테 유리한 판결 많이 내리고요.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백인들이 유리한 판결 내리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선출해 준 사람 입장에서 판결하라는 겁니다. 법이 공정하다? 법 뭐 어떤 걸 공정하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신들의 선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법 권력이 행사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미국 같은 경우 많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집을 뺏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어느 동네 카운티에 있는 어떤 보안관은 거꾸로 동네 그 은행을 쳐들어가서 은행에 있는 직원들을 다 체포하고 그 채권 팔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들 다 체포해버리죠. 사기범으로. 아주 독자적인 사법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미국 뭐 이건 약간 미국이고 일본은 우리랑 비슷한 사법 시스템인데 여기는 재판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판사 혼자 판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판사 옆에 판사 한 명당 4명의 재판원이 같이 판결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슨 검사 같은 경우 기소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공안 사건 같은 거 일어날 때 말이 안 되는 뭐 유서 대필 이런 건 안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독일, 프랑스 4인 소추제라고 해서 아예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를 기소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판사 그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해주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특히 화가 나는 거는요. 어떤 약탈 자본과 악질적인 투기 자본보다 더 화가 나는 사람들은 국가 관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법 권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데 만약에 피해자들이 직접 기소할 수만 있다라면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직접 그 사람들 기소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그게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정의냐라고 물었을 때 그건 모르겠지만 정의에 가까운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가 복원되는 것이에요. 핵심은. 그럼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나서서 무엇이 피해고 나한테 가해를 한 놈이 누구누구고 그래서 쟤한테는 어떤 처벌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검사 고발한 적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무슨 정치 검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겠지만 다 그냥 우파들의 수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형량 가중주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사건 금융피해 사건을 좀 하면서 좀 많이 본 건데 미국에서 하면 형량 합산주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기를 많이 쳐도요 10년 정도 나오면 땡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사기면 300몇 년씩 나오잖아요. 500년 이렇게 해야 돼요. 가명 없이 300년 500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인들 그러니까 자본가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 금지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 대한 개혁 이게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요. 쉽게 말하면 저걸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금융감독 기관들 있잖아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좀 혁파해보자. 그래서 새롭게 재구성해보자라는 거고요. 금융위원회 개혁에서 이제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관료 출신의 이제 이 사람들이 밀실에서 뭘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아주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하고 감독을 하고 산하의 사무국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 모피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들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여의도 아큐파이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법안을 2가지 제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위원회 개혁에 관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요 5가지가 굉장히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이제 사무 폐지해 버리고요. 그냥 순수 의결기구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더라도요. 금융위원들은 금융소비자 대표, 노동자 대표, 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딱 모델이 있습니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자는 거고요. 금융소비자 기구를 좀 신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쌍봉형이니 단봉형이니 뭐 이런 얘기 다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관료가 통제하던 뭐 이런 겁니다. 중첩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아예 예산 인사 업무에서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가져가자라는 거고요. 그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의사결정 구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운동, 금융공공성 운동에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하자는 거예요. 무슨 금융관료 출신, 또 뭐 은행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무슨 뭐 재무경제학 가리키는 교수가 와서 하는 게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만들자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파리 협약이라는 그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인권운동 종사 경험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이제 구체적으로 운동 경력으로 10년, 뭐 5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자격 제한을 두고 이거를 뭐 대통령이 제청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기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늘 한계가 이런 겁니다. 명령권이 없어요. 뭘 하지 마라라고. 그걸 잘 못하는데 아예 명령권을 부여하자라는 거고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거 안 하면 이제 그 기관장들 다 고발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어느 감옥에 뭐 춘천교도소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 그래도 그거 개선이 안 돼요. 개선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개선을 할 명령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짖을 수는 있는데 물질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거 뭐 의미가 있어요. 짖었으면 물어야죠. 물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처를 줘야죠. 다시는 이런 거 못하게 해요. 그다음에 노사관계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왜냐면 이게 노동조합이 결국은 이제 자본 규제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당사자로 나서야 되는데 노동조합의 권력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임단협을 맺건 뭐 특별단협을 맺건 뭘 하던 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자본가들과의 약속은. 그리고 그거는 뭐 한국만 그러면 전 세계가 그랬고요.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로 그랬습니다. 노동조합이 힘세면 자본가들이 지켰고요. 힘 안 세. 그래서 생티칼리즘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예 임단협 그런 거 맺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내일까지 월급 올려. 안 올리면 계속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걸 안 지켰을 때 벌칙들 같은 게 강화돼야 되고, 특히 뭔가 기업 도산 과정, 이게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구조조정이나 기업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제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발언권이 없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노동자의 그러니까 발언권을 정확히 두차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매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기업을 그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M&A를 하던 기업 구조조정을 하던 맨날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 근데 어려워졌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이제 늘 얘기되는 게 시가.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얼마인데 뭐 이거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1 더하기 1은 2처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아니면 그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가 승복할 만한 합리적인 건지 아니라는 거잖아요. 흔히들 우리가 늘 보는 게 주가 조작 같은 거 많이 보고요. 액면가 이하의 신주도 발행하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 가지고는 늘 불법이다, 특혜다, 뭐 이런 문제 붙잖아요. 결국은 요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개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벌칙 규정이 없다, 자본가들에 대해서. 뭐 그리고 불안전 판매 문제,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불안전 판매라는 게 이게 들여다보면 되게 정부의 비대칭성, 그거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가가 난센스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중요한데, 금융 상품 판매 실적으로 노동자들이 벌어먹고 살게 하는 이 구조 하에서는 이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은행이 또는 증권회사가 금융 사기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거 빤히 알면서도 팔아야 돼요. 안 팔면 내가 굶어 죽는데요. 이 구조를 깨야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 정확히 책임 소재를 만들어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국유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국유화를 그동안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많이 주장했는데, 이제 두 가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는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공급자로서 시민들의 적당한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의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국영기업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통신시장이 다 민영화돼 있지 않습니까? 통신회사들끼리 담합해서 핸드폰 가격을 안 내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영통신회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시장에 역진되게 할 수가 있죠. 반값도 만들 수 있고 공짜도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한 회사 망하면 그래도 시장 질서가 잡히고 소비자가 보호가 된다라면 이건 얘기가 다른 문제죠. 무엇이 더 높은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공 서비스를 해야 될 국가의 의무, 공급자로서의 국가, 뭐 이게 좀 삼인주의적인 얘기들인데 좀 그런 게 중요한 거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반드시 국유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영기업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고 시장 개입 수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좀 저런 겁니다. 진짜 노동자 보호에 대한,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소에 해당 기업과 노동자들이 충실하게 노동하고 생산했는데 뭐 일시적인 불황이라든지 관료들의 정책 실패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산업이 문 닫게 되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가게 된다. 이건 부당한 거죠. 왜 이 책임을 이 노동자와 이 기업에 떠넘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국유화하자라는 거고요.
뭐 이런 아이디어는 저기 그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이행기 강령에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불황기에 국유화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많았어요.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배임죄 구성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런 건데 지금 정경련에서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10년째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책자도 만들고 정경련이나 이런 자본가 단체에서는 이 배임죄 문제하고 상속세 문제가 아주 예민하죠. 한국에서 그런 거고요. 그 중요한 거는 저기 결국은 당사자 지위를 노동자들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배임죄를 묻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갖습니다. 현재의 배임죄 구성상 보면 주주 아니면 그 문제 삼기도 어렵고요.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든 시민단체든 가가지고 아니 뭐 저기 그 뭐 KT 사장 이렇게 해서 이게 됩니까? 뭐 이러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 사장이 지네 회사 망하게 하고 싶어서 망하게 하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노동자가 왜 그냥 너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지. 또는 시민단체가 제 잠사가 왜 나서서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많죠. 예, 이상 그런 거고요. 그 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난 이제 올해가 13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이 책도 그렇고요. 우리 이 책에 이제 원래 이게 출간도 안 된 책인데요. 그 노동운동한 사람 보라고 쓴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주로 그동안 우리가 광범위하게 연대했던 노동운동 속에서 배우고 다듬어진 논리들인데요. 좀 앞으로는 좀 우리 단체가 이건 그냥 그 좀 사무국장으로서 이제 늘 갖고 있는 생각인데 어떤 자본 규제에 대한 것들은 많이 얘기해 왔어요. 한국 사회에서 자부하건대 우리보다 더 진보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이고 뭐 같은 말이겠죠. 뭐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입장에 두고 개혁 방안을 얘기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전 뭐 이건 뭐 이건 진짜 자신만만한데 그동안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것, 금융 소비자든 하여간 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집단 소송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대순 변호사님 계시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하자. 뭐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집단 소송 제도를 좀 개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뭐 그것도 있고 또 입증 책임 전환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교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세금 관련된 거 부족하고요. 또 하나 국제주의적인 관점이 부족합니다. 뭔가면은 자본운동과 관련돼서 이거는 사실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일국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실천에서 국제연대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과 이론적인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국제주의 정부는 강화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좀 부족하고 앞으로 더 많이 논의돼야 되고 고민돼야 될 거 없고요. 마지막 별점 2개는요. 그냥 예전에 발표한 문건 그대로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의도 점령 운동 했을 때 거기 여러 단체들하고 함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아크파이 운동을 그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했거든요. 겨우 내내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발표한 그때가 아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디테일합니다. 뭐 무슨 회전문 인사 폐단을 막기 위해서 취업 제한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특별법을 만들고 뭐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한 겁니다. 무슨 파생금융 상품 폐지하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탕감 운동은 그해 이제 가을경에 그 시즌 2로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단체들 그때 우리 단체 말고는 여기에는 이제 대학생 단체도 와 있었고 무슨 금융 소비자 단체도 있었고 뭐 피해 당사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자 제한을 하자. 그러니까 원금 이상의 이자는 다 무효로 한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문제 무슨 저런 거 정책금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채무 면책. 그러니까 5년마다 다 없애버려라. 왕조 국가에서도 다 그렇게 했다. 이런 겁니다.
신용등급제도 이런 거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때 발표했고 여기 입장문이 요게 이제 플러스된 게 이제 그 대학생 대출금 문제하고 뭐 하여간 뭐 하나 더 들어간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운동본부에서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입장을 발표한 것 중에 지금도 여전히 가장 사회적 메시지가 큰 거 두 개를 꼽으라면 이거 같아서 첨부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8시 10분이거든요.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가실 분들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러시죠. 의견이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쭉 들어보니까는 이게 오늘 발주의 취지가 저희 단체가 과거 투기자본 감시센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큰 맥락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서 그것을 이제 회원들에게 공유하자는 데 지금 단체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야 이제 쭉 보면은 그동안 했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릴 거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죠. 사실은 이자제도 문제도 그렇고 금융 지금 소비자위원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보면은 금융제도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가 지금 봉착한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 틀 자체를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집권 여당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어떻게 된 게 이제 개헌 얘기조차 안 해. 요즘은 시끄러웠어. 예? 이제 개헌 얘기도 안 해. 황당하게 됐는데 아주 많이 나온 문제들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골든타임 보고 다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참 절망스럽죠. 늘 어떻게 보면은 반항 없는 얘기가 계속 되어왔으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 못하고 대중이 과연 깨어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떨 때는 이 사회에 대중이라는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그걸 벌써 이제 한 10몇 년을 해온 어떤 우리 홍승준 국장의 어떤 심정은 참 짐작이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켜켜이 싸워온 어떤 세월들이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지나? 이렇게 얼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의견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그냥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네. 그냥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현재 자본이라는 게 사실은 약자라고 해야 되나? 약자를 진짜 노동자도 있지만은 나는 뭐 중산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산층보다 조금 더 위일 수도 있고 그런 제 생각에는 그런 층들을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냐 약탈하고 수탈해서 이제 자본이 왜냐하면 자본이 이제 시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골목상권 뺐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본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자본이 유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해외 나가서 이제 수탈을 하겠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밑에서는 되게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다음 질문인데 저건데 이런 구조가 그러면은 하는 말로 인계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어야지 인계점이 있는 건가요? 그냥
발제하신 국장님 생각이 어떤가? 혁신경제니까 아마 그 약탈의 방법을 또 혁신하겠죠. 저는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결국은 키워드는 몇 가지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금융에 더 천착했던 이유, 물어보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업이 금융 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업은 금융 상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되는 순간 무심하는 사람들이 피보는 문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핵심이 되는 가치들이 있죠. 그 요체들이랄까 투쟁에서 무슨 뭐 이런 건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대신 이제 이른바 혁신경제 무슨 뭐 스마트 공장 뭐 무슨 또 핀테크 뭐 이런 것들 뭐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거기에 또 지금까지 못 봤던 또는 과거에 있었겠지만 아마 더 달라졌겠죠. 새로운 혁신된 형태의 약탈과 착취 방법이 또 나오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현실의 운동가라면 뭐 그 분야가 노동운동에 있던 시민운동에 있던 소비자운동에 있던 운동가라면 빨리 그걸 찾아내서 그걸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조직하고 대안을 만들고 싸워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문제에 부딪힐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하는 사실인데요. 그 인터넷 뱅킹 관련돼서 그 KT 문제 때문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금융상품이 있어도 지불 능력이 없으면 안 팔아도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대출 못 한다고 오늘 K뱅크가 뭐 그랬다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규제가 완화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되면 만기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것도 은행 마음대로 내년에 줄게요 뭐 이래도 되는 건가 뭐 이런 그런 것도 다 혁신을 하네. 뭐 계산을 하면 아마 다 말이 되겠죠. 뭐 법이 없는 걸 만들진 않네. 법이란 건 만든 거니까 그 사람은. 디자인. 아마 앞으로는 또 바뀔 거라 봐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디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인계점의 모습을 어떤 분으로 전산하세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런 징후들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프랑스 혁명에서는 그 해 몇월 달에 프랑스 전체가 계속 누적이 되어 온 상태에서 그의 흉년이 들고 왕이 뭔 정책을 하는지 그게 이제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제가 물어본 것도 사실 막연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그게 정말 99도가 100도라고 하나? 99도? 아니면 90도 정도가 어느 정도가 그냥 사실은 그냥 이게 저 약간 저도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한번 이런 자리가 있길래 그냥 한번 이런 답을 구할 수 있어서 한번 대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새 뭐 절대적인 권리 많이 해소됐으니까 뭐 그런 것들하고 지금 우리 중위소득 자체가 사실 우리 GNP 1인당 GDP나 GNP에 비해서 지금 중위소득하고 그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상위 1%로 점점 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수치 가지고 우리가 아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럼 그 수치가 얼마냐? 글쎄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상당히 지금 양극화가 요 근래 한 10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계급 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 기업 간의 양극화 또 그 직종 내에서의 양극화 모든 데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결국 사람들 코너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출의 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조금 첨언 드리자면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전군대 시대부터 제가 아는 한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언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이 지식인들은 늘 세상에 불만이 많아요. 바꾸고 싶고 뭐 그런데 문제는 지식인 혼자서 바꾸는 게 아니고 대중들이 피해 대중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뭐 내가 아는 것 중에 그 허균, 호민론 같은 책이 바로 그러니까 글이 그런 거의 주장인데 이제 호민이라는 사람을 일단 설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세상은 뒤집어진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민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적당히 부자고 적당히 권력은 없고 그러니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뺏기는 순간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과거 이제 중세 시대 농민 전쟁 관련돼서 지주들 중에 이제 대지주는 아니고 아주 이제 소지주들 중에 자급자족농들, 그러니까 자급자족농들이 이제 그 자급자족을 뺏기는 순간에 들고 난다 이런 논인데 그게 하나 있고 임계점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닥 밑에 땅을 파면 다시 2m 들어가면 되고 그 밑에 2m 들어가면 되고 오다가 보니까 오늘도 청풍호수에서 27, 3명이서 방대탄 태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0.8명밖에 안 나면 유럽 사람들이 보면 임계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임계점이라는 건 찾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조직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조직하고 투쟁하고 조직하고 투쟁하고 그 이외에는 실제 이제 되는 게 없고 우리 사회가 잘 안 되는 거는 객관적으로 봐서 안 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다가 그 프레시안의 장석준 씨가 이제 그 선거를 좀 보다 오는데 이제 문재인과 여당을 비판하는 선거 국회가 소수파 구조로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절대 될 게 없다. 그래서 특별히 하지 않는다. 싸우지 말고. 두 번째, 국내 개혁 문제를 또 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크게 갈등이 있어서 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문제를 잘 풀면 나머지는 다 빨리 들어올 것이다. 그 정도로 보고 북한 문제가 좀 잘 되면 전체적으로 올라와서 가고. 그거 보면서 그게 민주당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국내 내부적인 문제를 뭐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투쟁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뭐 안 되는 거고 바닥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남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니까요. 대학교 다닐 때 한 20년 전에 남미 파라과이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강북구 삼양동이 한수 이후에서는 제일 못 사는 동네를 유명해서 달동네라고 그래서 그때 그 백교환 후보 선거 때인가 했던 거 그때 몇 년도죠? 92년도 92년도 그때 이제 그 파라과이 교포 자녀는 정말 못 사는 동네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생각하는 못 사는 동네는 상수도가 안 들어야 되고 똥은 길에 뿌려야 되고 전기도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달동네였고 길이 꼬불꼬불했지만 다 상수도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친구가 넌 안 했는데 나중에 따로 한국의 운동권들이 빈부격차가 뭔지를 아직 잘 못 본 모양이다. 그래서 거기서 바다 임계점 이야기를 하면 남미 같은 데 찾아가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엄청나게 제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만을 좀 확인하고 그를 조직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날마다 삼겹살을 먹지 말고 부자들은 매일 소고기 먹는데 우리도 가끔 일주일에 소고기를 먹자는 마음이 생길 때 지금 뭐 반란이 생기든지 뭔가 생기는 거지 뭐 옛날에는 닭고기밖에 없는데 그걸 삼겹살 먹으면 됐지 이런 상태면 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불만이나 이런 욕심이 생겨야 되고 그 나경원이나 황교안이가 저렇게 미쳐 하듯이 운동권도 매일 미쳐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차분하게 이제 가는 그 순간 우리는 멈춰있고 걔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이런 과정이 이렇게 많이 지나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저는 페미니즘 운동이나 녹색 운동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의 문제의 정면 승부가 싫으니까 정면 승부 안 하고 다 옆에 측면 승부로 이렇게 다 가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에너지도 그걸로 가져갔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 홍 국장님이 말씀은 피해자 당사자들을 존시해서 끊임없이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도대체 어느 정도로 무너지면 될까 했는데 내가 볼 때 0.98명인데도 뭐 이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적이 없는 거야. 역사 속에서 대중의 영향,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난그 대중 소비자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 소공을 통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늘 느끼는 절망은, 그러니까 이 대중이 판사나 아니면 정부나 이쪽 여기에 분노하지는 않아요 별로. 그게 저희랑 정서가 틀려요. 예, 참 맞습니다. 황당해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는 그 관료들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에 되게 분노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그런. 근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 일단 뭐 저는 현재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뭐 사람으로서 이런 논리와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신 이제 오늘 사무처장님까지 이렇게 정말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또 보면 이게 저희가 토의자본론 시절 이후에 쭉 현재까지 오면서 이런 논리들이 맞는 말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좀 현실과의 그런 그 괴리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저도 이제 물론 저 하나금융지주 김영태 회장 나가라고 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 현 정권의 여러 가지 한계들 여러 가지 힘이 좀 딸렸든지 어쨌든 회장은 못 쫓아냈는데 많은 흠집을 냈고 결국은 또 그 안에서 더 얻어낸 건 좀 얻어냈습니다. 최근에는 회장도 연임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어떤 그 대화와 타협 거기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용득 의원이 그 노동 회의소와 관련된 주장을 많이 이제 계속 해가고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까지 담았고 근데 현 정권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를 입법화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명의 선수를 기용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가지고 왔었던 이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그거를 좀 표현이 좀 저급합니다만 좀 마사지 해가지고 그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좀 만드는 모습들을 좀 봤어요. 결국은 이제 그게 몇 명의 의원들 해가지고 입법이 되고 그게 결국은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도 조금 또 이 이상은 이제 하늘에 있고 이 실제의 그런 이 대중과 민중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다 발을 땅에 붙이는 그 이 가교 역할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실제로 그렇잖아요. 독일의 이 노사 동수 공동 결정제 도입 너무 정말 아름답고 가슴 벅찬데요. 지금 노조 추천 이사 1명 넣는 거 가지고 생 지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주장이 너무 약하다. 차라리 우리 동수로 결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했다가 한두 명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보는데 오늘 이제 또 마침 이 주제들이 나오고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현실에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좀 돼서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은 여건계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힘이 세면
다 내놔라 할 수 있고요. 적당히 세면 반 내놔라 할 수 있고요. 힘이 약하면 하나만 내도 줄래 물어보는 거고. 지금 하루 살기도 버거우면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현실에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전술적으로 어떠한 협상 전술을 구사하거나 투쟁 전술을 구사하거나 이거는 그 유연함과 그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영역이고 그건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마찬가지고 뭐 제가 어떤 때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표현. 근데 이제 그거는 남는 문제가 없대요. 그냥 살아보니 그냥 경험적인 얘기인데요. 결국은 그러한 개혁이라는 거는 계급투쟁의 역관계, 임금이라든지 그 서문에도 써놨지만 요 7장 앞부분에 서문에도 써놨지만 그 옛날부터 고전적인 얘기입니다. 임금과 고용과 복지나 이런 걸 결정하는 거는 사장의 지불 능력이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노동조합의 어떤 투쟁 그것에 따라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천원어치 싸우면 천원어치 임금 올라가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논리. 정확한 말씀인 것이 저희가 그때 한창 투쟁하면서 뭐 최웅식 금감원장의 채용 비리와 관련된 뭐 내용들이 터지면서 그게 굉장히 이 코너에 몰리니까 저희한테 먼저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 이사진이 노조 추천 이사진이라고 굳이 이름만 붙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사를 심어주겠다. 그다음에 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에 대해서 금융노조가 그렇게 투쟁해서 한 번도 얻어내지 못했었는데 분기 한 번이든 반기 한 번이든 하나금융지주 내의 노동조합 협의회와 내가 직접 그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왔었어요. 근데 공동위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왜 이런 것들을 받아내면서 저자를 못 자르느냐. 저는 따낼 건 따내고 또 싸우자. 뭐 그런 주장을 하다 결국은 못 받았지.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제가 끝까지 뭐 아쉬운데 아까 말씀하신 관계에 있어서 100% 공감합니다. 단계일 수도 있고 그때 전술이라 어쩔 수 없는데 아쉽네요. 난 그 제도를 외환은행이 편안하게 쟁취했으면 굉장한 또 성공 사례로 또 한동안 떠들고 다녔을 텐데. 다른 단체에서 자본의 규제에 대해서 국가주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본의 규제를 하는 것조차 국가주의 같다는 원치 않은 뭐 특별히 우리 단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특별한 부분을 좀 그렇게 보는 건지 약간 고기를 겪어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외에 시민운동 내지는 노동운동 내지는 정당운동 우리 사회 그 운동에 대해서 보면은 이부르는 사회주의적인 레토릭을 많이 얘기하던 뭐 국제주의적인 논리를 가지고 뭘 어떤 사안을 설명을 하던 한꺼풀을 벗겨보면 제 경험상 보면 민족주의 아니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자본가들을 비판하거나 어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지지를 하거나 뭐 이러긴 해도 구체적으로 자본가를 어떻게 규제하고 자본가 이런 얘기 끊어야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되냐고.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사고는 뭐냐면요. 이건 운동권들도 공유하는 사고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자본주의를 깨끗하게 만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만든 사람이 세계은행 뭐 이런 데서 만들어요. 그걸 만든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그 소련을 포함한 옛날에 동구권의 국영기업들 민영화하라고 만든 논리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본격적으로 쓴 게 한국이나 이런 동아시아의 재벌 경제를 해체하라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이제 이게 이제
귤이 회술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한국에 들어가서는 그게 되게 진보적인 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했던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나 뭐 학자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주의는 곧 이꼴 제국주의고 곧 이꼴 신자유주의고 곧 이꼴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요. 반 노동조합이고요, 반 진보고요, 뭐 그런 거예요. 반 사회. 그러니까 이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대처가 한 말인데요. 사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 아니면 국가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명제입니다. 우리 같이 사회가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이 시민사회 시민들이 모여서 뭘 하고 그리고 이 힘으로 국가를 어떻게 개혁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통하지가 않아요. 사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는 없는데 노동조합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개인 아니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자유주의고 그 자유주의의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보수주의고 제국주의고 고전주의고 뭐 이런 겁니다. 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요. 미국식 민주주의의 논리나 뭐 이런 거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는 이제 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유신을 추종하나?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자꾸 통제하라고 하냐? 뭐 계획경제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요 내 얘기가. 뭐 필요한 계획경제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좀 통용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CNN 투쟁할 때도 힘들었던 게 시민단체들 중에 처음에 붙어준 데가 투기자본감센터에 왜 없었잖아요. 우리는 사업하다가 악이라고 본 거예요. 왜 이렇게 투기자본이라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권단체에서 만났던 중앙경영 기자가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CNN 동지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투쟁할 때예요. 한겨울인데 그때 왜 저 어디야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정광탑에 올라가 싸우시고 그때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성명사이고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하겠대요. 그래서 주간 경영 기자인데 근데 내가 탁자라 그랬어요. 거기 맨날 칼럼 쓰는 교수들, 경제 교수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왜 나한테 묻냐고. 그 사람 보고 CNN 투쟁을 어떻게 설명할지 물어보라고. 장하성 교수, 전성인 교수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김상조 교수 이 사람들이 CNN 투쟁을 뭐라고 설명할지 참 나야말로 궁금하다. 내입은 뻔하다. CNN 투쟁의 핵심은 사모펀드가 케이블 회사를 방송사를 하나 장악해가지고 단기간에 고수익 내려고 하다 노동자들 잡아먹고 있는 거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나는 보는 거고 그건 뭐 지금이라도 난 할 수 있다. 이 세 사람한테 당신네 한 달에 50만 원씩 주나요? 얼마씩 주죠? 한 번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장하성 교수한테 전화했더니 난 그런 거 얘기할 수 없대. 김상조 교수 그런 걸 왜 묻냐는 거야. 그리고 전성 교수가 답변을 했는데 뭐라고 답변했냐? 착한 사모펀드도 있고 나쁜 사모펀드도 있다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설명하는 기회주의적인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말하다 보니 흥분했습니다.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 이제 현실 문제예요. 한국에 재벌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를 가장 요즘 많이 하는 여기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윤동영 비례대표제를 받겠다 하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 근데 그래서 재벌 중심의 경제가 지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 있는 다양한 기제는 없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 뭐 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를 너무 과도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과도하게 잘 네? 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표현이 아니, 이제 과학한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모펀드가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뭐 그 고민들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요 진보적인 지식인양 이렇게 대접을 받는지 아닌지 뭐 하여튼 그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장관들 처먹고 하잖아요. 그 하고 이제 그럼 유시민이 왜 별볼로 있는 자유주의자인데 그렇게 진보의 대표였냐? 뭐 제가 볼 때 한국의 그 수준이 우리나라의 수준이 예를 들어서 진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수라고 싸우는데 가장 전투력이 있으니까 유시민이 그걸 인정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동의합니다. 하여간 한국의 지형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건 현실이고요. 저도 그 안에서 운동을 하는 거고 우리 단체도 그 안에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현실에서 근데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기억나는 게 그 SC 제일은행 때도 그들을 봤고 흥국생명 투쟁에서도 봤죠. 그 노동자들 구조조정에서 정리해고하는데 앞장섰던 게 라자드 펀드인데요. 그 라자드 펀드 한국 대표가 장하상 교수예요. 노동조합에서 찾아가 대화하자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건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듣거나 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100% 공감하는 게 그 론스타가 이제 이 외환은행을 사면서 국가도 그 모피아들도 낯간지럽고 부끄러우니까 야 니네 은행장은 좀 제대로 된 놈을 앉혀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펠런이라는 자가 그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그래도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이 사람을 앉히는데 그 사람 떠나면서 그런 표현을 하죠. 탐욕 그러니까 정말 혐오스러우리만치 탐욕스러운 자본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 탐욕이 없는 자본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근데 어떤 그 법률적인 리스크까지 뭐 하고 넘나들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정말 탐욕스럽지 않은 자본은 없다. 착한 자본은 없다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 들으면서도 생각났던 말. 예전에 어디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업장 어디 기억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악질 재벌 한국 재벌 그 자본보다 외국계 사업분들보다 더 낫다 뭐 이러면서 이제 찬성을 했던 노동자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많고 노동자도 이런데 단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진영 위원장님이 론스타 욕하셨지만 제가 마주쳤던 론스타 신사는 되게 깨끗했어요. 주주총회장에서 발언하면요 KT에 갔을 때는 발언은커녕 무조건 들려가지고 쫓겨나는데 론스타는 선두니까 아유 발언하시죠. 바로 마이크 주고요. 손 들 때마다 마이크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결과 바뀌는 건 없어요. 표결하면 끝나는 거니까. 나는 어차피 10표가 뭐 10주를 대리해서 들어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주식을 갖고 있는 근데 이게 1대1로 표가 아니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내가 겪어본 론스타가 더 신선했어요. KT의 이제 황창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뭐 뒤풀이가 더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예고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심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단체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만 남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오늘 얘기의 더 심화 버전인데 심화된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운동과 관련된 어떤 경제 사상들 있잖아요. 무슨 케인지안이든 막시즘이든 조절이론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론적인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으로 잡았으니까요. 그때도 또 외부에 괜찮은 학자를 구해 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잘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